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경제 강사 조성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바로 사회문화 경제 과목 특징 그리고 이번 수능의 경향 이런 것들 파악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4년 11월 14일에 시행한 25학년도 수능 출제 분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사회문화입니다.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죠. 12월 5일 기준으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65점입니다. 자, 이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말씀드렸는데 원점수는 1등급이 45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난이도나 학생들의 점수를 분포를 파악했을 때 1등급은 표준 점수로는 65점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점, 50점 만점이 되면은 69점입니다. 조금 의외였던 것이 보통 사회문화가 만점이 나오면은 표준 점수도 70점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만점자가 그만큼 좀 많이 나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도표 문제가 감소를 했습니다. 보통 최소 4개, 많으면 5개까지 도표 문제가 항상 나왔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도표 문제가 3개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도표 문제의 난이도도 좀 유난히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에 턱걸이를 했던 친구들까지도 도표 문제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만점을 받게 돼서 그래서 1등급 표준 점수가 만점자 같은 경우도 69점, 보통 이제 70점 정도는 나오는데 69점 정도로 정해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좀 의외인 점이 이제 내용 문제에 있어서 오답의 개수가, 내용 문제라는 것은 이제 도표 문제 외에 암기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내용 문제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문제의 오답의 개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상위 오답률 5개를 매번 이제 수능 때마다 집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보통은 이제 도표 문제 같은 경우가 무조건 1, 2, 3, 4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1위를 제외하고는 내용 문제 2, 3, 4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 쪽으로 좀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바로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고 일단 1등 된 오답률 1위 이제 도표 문제가 있는데 단순 기출 변형 문제였습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올해 수능 문제 15번 오답률 77%인 도표 문제인데요. 자, 바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3점짜리가 아닙니다. 2점짜리고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오답률이 77%나 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바로 이 비수급자 부분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기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살짝 자료를 바꿈으로써 기존의 도표 문제를 어려워하던 학생들한테 마치 신유형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데 도표 문제를 정말 미세하게까지 엄청 공부를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만점이나 1등급을 목표로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은 도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거든요. 그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전체 평균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딱 전혀 다르게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에서는 가뜩이나 도표 문제는 킬러 문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나왔네?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사태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문제가 아닌데도 오답률이 77%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표 문제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내용 문제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도표 문제도 수월하게 푸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점이 된 그런 경우가 됐고요. 자, 그리고 다른 문제 이제 경제입니다. 다른 과목. 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표준 점수가 69점입니다. 1등급 컷은 46점이었고요. 원점수 46에 표준 점수는 69점이고요. 그리고 만점 50점을 받게 되면 표준 점수는 72점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한 가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제가 사회문화랑 경제랑 좀 극과 극의 과목을 하고 있어요. 사회문화는 인터넷 좀만 쳐도 아시겠지만 정말 은시세도 많고 내용도 쉽다. 근데 경제는 어렵다, 선택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20년 전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중에 고등학생의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이제 막 시행됐을 때 교과서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교재는 경제밖에 없었거든요. 한데 그게 하필이면 대학교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수준에 쉽게 낸다고 냈지만 어쨌든 고등학생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게 20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계속 문제가 쉬워지고만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상관없이 항상 1등급은 69, 좀 더 높으면 70, 그리고 만점 받으면 72에서 73점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높은 표준 점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경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출제되던 부분에서 새로운 유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건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내신 출제됐던 자료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이번 경제에서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기존의 모든 수능 문제에서는 절대 똑같은 자료를 쓰지 않아요. 시중에서 절대 똑같은 자료를 쓰지 않고요. 어떻게든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표 해석이라든가 자료 해석 같은 걸 어떻게든 시험의 일환으로 보는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접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시로 들어는 게 이제 마지막 문제 오답률 1위였거든요. 74%의 수능 문제 20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자료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자료가 그대로 사용된 가장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물론 뒤에 또 전형적인 걸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부분을 공부했다면 볼 수밖에 없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도표의 내용 해석 때문에 어려워할 건 없었어요. 근데 왜 이 문제는 오답률이 1위냐? 라고 하면 이제 앞에 부분 중에 3점짜리 문제 중에 조금 단순 계산인데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답을 체크해 보면은 학생들이 골고루 오답률이 똑같아요.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한 20%대로 똑같이 오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찍은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74%까지 올라갔죠. 그렇지만 역시 내용 문제 해석에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게 이번 경제 시험에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출제 경향을 좀 정리해 드리면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논리 퀴즈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9번 문제하고 이번 수능 기준입니다. 사회문화 9번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 14번 문제가 이번 사회문화에서 논리 퀴즈 형태 문제에서 가장 학생들이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됐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 외에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암기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뭐 다른 점 이런 것들 암기만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논리 문제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도표 이외의 문제로 변별력 확대를 하려는 게 굉장히 눈에 보였죠. 그래서 도표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뭐 수월하게 했고 근데 또 도표 문제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또 내용도 이런 문제들을 또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출제되는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가 돼서 그래서 만점을 좀 받았습니다. 자, 수능 출제 경향 사회문화는 이런 형태고요. 자,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자료가 굉장히 쉬워졌고 그리고 기존 유형에서 역시 큰 변형 없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리는 저 7번 문제, 오른쪽에는 7번 문제하고 왼쪽에 있는 12번 문제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냥 딱 보시기에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어려운 도표 같지만 이 부분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자료 문제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도 기출이 됐었고 그 와중에도 많이 내신으로도 활용이 됐었고 그래서 역시 아까랑 같은 말씀으로 자료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수능 출제 경향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목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 특징. 사회문화 과목은 역시 장점이다 단점이죠. 내용의 연결이 많지 않다. 내용의 연결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전체 내용을 1강부터 15강까지로 나눴을 경우에 1강은 1강대로, 2강은 2강대로, 즉 1, 2, 3, 4, 5강에서 나오던 내용이 뒤에 10강에서 15강까지 내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 부분에 이것만 맞추면 다른 거랑 연결될 게 없으니까 이것만 맞추면 한 문제 맞추네, 이것만 외우면 한 문제 맞추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연결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장점인데요. 제가 왜 이게 단점이냐고도 말을 하냐면 나한테 쉬운 건 남한테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이 1년 동안 계속 새롭게 사회문화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 특징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경쟁자는 절대 재학생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반수생, 그리고 재수생,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제가 강남 쪽에서 학생한테 들은 바로는 이제 선배 응원하러 갔다가 들은 바로는 뭐 30대, 40대까지도 회사 하고 나서 이제 수능을 다시 보러 오셨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응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진입 문턱이 낮다. 그래서 뭐 장점이죠. 또 그래서 가장 많은 응시생이 있다. 그래서 20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응시생이 16만 명으로 집계된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가장 응시생이 많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디서는 설명을 할 때 응시생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장점만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경쟁자가 유입되니까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되는 부분들이 출제되는 형태로 항상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이었죠. 경제 17번 문제 국제수지 문제가 올해 19번 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탄력성이라든가 이렇게 내신 혹시 선택하셨던 자녀분이 계시다면 혹시 선택을 하셨다면 내신 공부할 때 어려웠던 부분,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은 오히려 수능에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내신용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오던 부분들만 내기 때문에 그게 또 출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나오던 부분만 내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학생들은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약간 계단 같은 겁니다. 특정한 계단 높이를 올라가고 나면 등급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요건 이제 뒤에 가면 다른 특징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과목의 특징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문화랑 경제를 같이 하니까 같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 선택의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은 풀이 방법의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 일단 사회문화랑 경제 동시 선택했을 때의 강점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 수능에서의 사회문화 20번 문제고요. 왼쪽은 이번 수능 경제에서의 13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20번은 항상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능에서 사회문화 수능에서 인구 구하는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됐고요. 20번으로 고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경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도 경제활동 인구라든가 실업자라든가 취업자 수처럼 인구 구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나 인구와 관련된 조건이 굉장히 유사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A기간, B기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자료 같지만 결국 이거를 파헤쳐보면 A기간의 인구가 얼마였는데 B기간에는 얼마로 증가했다 이 얘기고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요 도표에는 안 써있지만 요 위에 A지역의 인구는 얼마였는데 B지역의 인구는 얼마로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줌으로써 똑같은 풀이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랑 경제를 같이 선택하시면 물론 내용의 베이스는 다르지만 유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2배가 되는 거죠. 문제를 푸시는 양이.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을 말씀드리면 논리 문제 유형의 유사성입니다. 아까 제가 논리 문제라고 보여드렸던 거는 학생들이 어렵게 풀어야 했던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셨던 문제는 좀 쉽습니다. 네, A, B라는 거에 두 개가 특징이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A, B라고 주어지고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거짓이라고 해서 옳은 거를 고르는 것처럼 써져 있는데 실제로는 채점 결과가 0점이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에는 채점 결과 0점은 잘못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기는 거짓이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암기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의 추세인 거고요. 그러한 것이 경제도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도 경제체제 A, B입니다. 물론 이제 딱 보자마자 경제체제라고 했으니까 딱 2개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물론 그렇지만 요 3명의 학생이 말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에 교사분이 한 명만 옳게 대답했대요. 그러면 한 명만 답이 되는 경우로 A, B를 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식으로 논리 문제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사회문화 경제를 같이 선택하시면 논리 문제 유형 그리고 계산 문제에 있어서 유형의 연습이 2배가 되신다. 이렇게 과목 특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내년에 수능 대비하기 위한 수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일단 수업을 목표는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요. 얼마나 학생이 많이 기억을 빨리 유지하느냐,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이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배우고 나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잊어버리는지 그리고 그 잊어버린 망각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내가 뭔가를 배우고 나서 10분이 지나면 배운 거의 40%가 날아간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국영수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탐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반복해서 할 수 있느냐. 주기적인 복습. 이 주기적인 복습의 텀을 좀 길게 가지고요. 그래서 다독을 하는 것이 바로 제 수업의 기준입니다. 네. 처음부터 무조건 다 외워버린다. 암기 과목이니까 처음부터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면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외워버리면 끝 아니냐. 물론 그러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학생이 없습니다. 왜냐면 국영수도 해야 되고요. 탐구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반복해서 다독하는 것.
물론 다독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정독을 다 몇 번씩 한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자, 일단 뒤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정과 학원의 연계 교육으로서 1회독 시의 학습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학원에서 학생한테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핵심 체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키워드들 그런 걸 이제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고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 가셔서 수험생분께서는 핵심 체크, 여기서 핵심 체크는 키워드죠. 그 키워드들을 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숙제를 하시는데요. 자,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내가 외웠던 걸 끄집어내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바로 내가 암기한 거를 얼마나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암기할 때 혹시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아서 외우진 않았을까 이런 거를 확인하는 상황이 바로 문제풀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오시면은 새로운 진도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변형된 문제를 제가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다. 매년 나오는 게 꼭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또 핵심되는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게 해서 복습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정에 가시면 이때와 이때 쌓여있던 그리고 처음에 배웠었던 문제들의 틀린 문제들을 자료로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사이사이에 다 질문이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 마지막에 질문을 쓴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암기하는 거를 단순하게 그냥 깜제 막 복잡하게 쓰고 막 여러 가지 외우고 막 이런 걸로 문제 한 100개 풀고 100문제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질문이라는 것은요. 틀렸던 맞았던 그 질문이 틀렸던 맞았던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나중에 그 학생의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항상 반드시 수시로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한 새벽 1~2시까지는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되게 열정적인 학부모님들의 영리한 학생들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질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선행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무조건 처음 배운 거는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 답이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저도 물론 당연히 수업 때 부지불식간에 마구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다들 대부분 침묵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억지로라도 시험을 보거나 함으로써 계속 제가 피드백을 찾아냅니다. 자료를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피드백을 드려요. 그런데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은 그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추가할 수도 있고 뭔가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20문제라고 했지만 뭐 쪽지 시험처럼 한 10문제만 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료를 받으심으로써 저는 질문을 받고 질문도 하면서 계속 피드백하고 자료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수험생하고 학부모님께 드리면 이제 향후의 계획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참고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학원 그리고 피드백까지 제가 드리는 걸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년 동안 수업 계획입니다. 자,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독,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정석대로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버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회독마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감으로써 마지막까지 갔을 때 정말로 목표하는 바, 즉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죠.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키워드를 딱 듣는 순간 이거 관련된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를 풀었었는데 틀린 적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도 계속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사회독의 목표죠. 자, 일단 말씀드리면요. 자, 경제사회문화에서는 수능 대비로 방학 특강이 있고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살짝 해독 수가 다르긴 해요. 네,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총 8회고 정규 수업은 이제 총 12회고 그리고 2번밖에 없지만 이제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4회독이 있죠.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방학 기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내가 알고 싶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목표로 했을 때 이제 방학 특강 내용 위주의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 때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3월 말에 있는 모의고사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피드백이 훨씬 더 많겠죠? 문제랑 같이 하게 되면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테고 당연히 저는 피드백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용과 문제를 하는 것이 1회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월에서 5월 개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6월 물론 5월에도 모의고사가 있긴 합니다만 6월 한국 평가원 문제가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6월 모의고사 대비하기 위한 2회독이 들어가고요. 이 2회독 할 때는 당연히 1회독 할 때의 내용이 복습이 되는데 속도는 좀 더 빨리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후순위로 추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후순위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솔직히 그 인터넷에 좀 뒤지시다 보면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있고 빼곡하게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20년 동안 한 번 출제된 게 있고 아니면 빈도가 5년마다 출제된 게 있고 매년 나오는 게 있고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한 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거 다 가르치면은 학생이 물론 알아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다 가르치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합니다. 난 이렇게 많은 걸 너희는 알려줬고 너희는 정말 보람차게 수업을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출 빈도가 낮은 것까지 다 외워버렸으면 그것도 첫 해 했으면 그 학생은 얼마나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네, 탐구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2회독 때 이제 그렇게 빈도가 적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기출을 포함한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말씀드리면 이때는 내용과 문제풀이가 한 80대 20 내용이 80, 문제가 20이었다면 2회독 때는 이제 내용 50, 문제 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회독 때 7월부터는 이제 9월 모의평가 있죠? 예, 6월하고 똑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3회독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집중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이제는 문제를 보고 내가 키워드가 떠오르고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답률 최상위 문제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상 변형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게 됩니다. 문제로 암기된 걸 확인하고 내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3회독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회독 때는 총정리인데요. 뭐 핵심 체크라고 기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핵심 체크 기출 정리가 아니죠. 여기서의 핵심 체크는 뭐냐면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키워드를 딱 보는 순간 아, 나 이 키워드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과거에 어떤 문제를 풀었었고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는 게 바로 핵심 체크고요. 기출 정리는 어떤 거냐면 혹시나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올까? 과거의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 90%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도표 문제도 그렇고 물론 올해 고3 학생들 지금 졸업 이제 수능 본 학생들도 올해 기출문제 중에 오답률 90%짜리가 있긴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엄청나게 오답률이 높았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봅니다. 왜냐면 그거는 얼마든지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용의 변별력 혹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기출정리를 의미하는 바는 혹시나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란가 중요한 문제들을 이미 3회독까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까지는 이렇게 총정리와 핵심 체크하고 기출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구체적인 날짜는 이제 아직 수능일밖에 지금 발표가 안 됐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3월에 몇 월에 시험을 볼지 5월에 몇 월에 시험을 볼지는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공고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이제 날짜까지 확실하게 딱 정해져서 이제 수업의 진도가 나갈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규 수업에서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사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기다 넣어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50개 100개 풀어보는 게 아니라 목차를 기억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어느 목차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수업의 목표는 이 목차, 물론 목차 자체를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차를 외움으로써, 목차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어디로 분류되는지를 마지막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 수업은 방학 특강에 비해서 중간중간에 문제풀이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걸로 이제 피드백 드리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사회문화가 좀 더 길고 경제가 짧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수능에 그런 확률이 있는데요. 경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문제는 나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도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내용들이 좀 없죠. 네, 충분히 이 정도로도 네, 요 사회문화하고 똑같이 문제하고 내용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1회 독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문화 정규 수업은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5시까지고요. 경제는 목요일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학특강입니다. 방학특강은 역시 내용 큰 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 위주의 수업이고요. 네,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상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은. 그래서 이 방학특강도 역시 사회문화는 목요일 그리고 경제는 수요일에 2시에서 5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독별 목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1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쭉 구두로 그냥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독이 목적인 수업에서의 각 회독별 목표인데요. 내용 1회독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걸 공부하는 것인지를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처음부터 다 외워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왜냐면 탐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처럼 탐구만 하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은 다 국영수를 다 하시니까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만드는 시기인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1회독 할 때 항상 말하지만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다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걸 좀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2회독 때는 이제 구체적인 퍼즐을 맞추는 거죠. 전체적인 틀을 확인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2회독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당연히 이때도 물론 선순위, 후순위를 하지만 이때는 선순위, 후순위 내용을 구분해서 좀 더 선순위에 핵심적으로 많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1회독 때도 선순위 내용을 보고 내용 2회독 때도 선순위를 보지만 그때는 이제 후순위 내용도 좀 본다는 거. 자, 그리고 3회독 때는요, 이제 집중적인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로 내용을 떠올리는 단계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것도 떠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초반에 나 이거 분명히 초반에 맞췄었는데 처음에 문제 풀 때 맞췄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또 봤더니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나 이거 초반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풀 수 있어. 제일 좋은 케이스죠. 물론 그렇다면 문제없지만 처음에 풀었던 문제를 뒤에서는 못 푼다는 거는 해당하는 문제의 내용만 이해했지 그 외에 그거와 연결된 내용들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것도 같이 떠올리는 게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용 3회독 때. 자, 그리고 내용 4회독 마지막이죠. 수능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길게는 남겨놓은 시기에는 이제 특정 키워드만으로도 빠르게 내용이 머릿속에 펄펄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그만큼 수월해졌겠죠. 그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내용 4회독 때의 목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웠던 기출문제,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은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과거 기출까지도 싹 살펴보는 것이 바로 4회독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총 4회독 동안 선순위 가장 빈출이 됐던 내용들은 당연히 4회독 4번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후순위 내용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로 나왔던 문제들도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선순위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은 또 4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다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에 수업은 여러분 별로 없으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끊임없는 표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면 문제 내용 자체가 이제 쉬운 문제들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학생들한테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제 표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조건 출제되는 도표 계산 문제가 있다는 거. 비록 이번에는 쉬웠지만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도 목동, 강남, 노원 다 포함해서 학원가에서 이번 사회문화는 도표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작년에 쉬웠으니까. 근데 이번엔 더 쉽게 나왔죠. 공교롭게도.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내년에는 이제 올해 쉬웠으니까 내년엔 도표 문제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논리 퀴즈형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출제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한테 쉬운 건 남한테도 쉽기 때문에 등급의 기복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서 내가 만약에 6월에 1등급이 나왔다. 물론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만 이후에 추가로 유입되는 학생들은 사회문화를 이미 한번 봤던 학생들의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문화 공부하시는 분들은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말장난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죠. 계산 문제가 다수입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라는 것이 수학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인데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풀이 과정이 반복되는 계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인터넷 찾아보셨거나 다른 데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는 암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암기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어요. 근데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논리 과정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날 학생들이 논리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경제는 어려워, 경제는 어려운 얘기가 계속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높은 표점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경제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이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써놨지만 단기간에 고득점 학생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손을 놨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재수생 같은 경우에 한 반년 정도 손을 놨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라고 해도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는 상대적으로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는 1년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본인이 계속 끊임없이 성실하게 해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결과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렴풋이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어떤 특정 내용에 딱 학생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계단을 넘어서는 순간 이 학생의 등급은 말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등급이 그렇게 계단을 몇 개 올라가고 나면 본인의 등급은 확실하게 거기서 머물러져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고 공부 자체를 안 해버리지 않는 한 경제는 등급이 웬만큼 만들어지고 나서 1등급 쉽게 말해서 1등급 만들어 놓고 나서 1등급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미 어려웠던 내용들을 본인은 다 마스터하고 그 계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유난히 좀 경제가 그렇죠. 논리력, 정해져 있는 논리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문화하고 경제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좀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Q&A 시간을 좀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